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2015년 1회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1번부터 보시면 되겠죠? 21번. 자, 21번 보시면 뇌해 방지와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뇌해 방지와 뇌는 크게 외부 이상전압에 의한 외부에 의한 용약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도 이상전압이 있는데 외부 이상전압이다 그러면 뇌가 쳤다 그러면 얘는 외부에는 직격뇌와 유도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도래. 전선이 있다. 가공해서 뇌가 쳤다. 외부 이상전압이죠. 외부에 생긴 이상전압. 뇌 관계가 없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철탑이 이렇게 있을 때 전선이 가선되어 있습니다. 전선이 가선되어 있을 때 전선에 직접 뇌가 치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 전선 상부에다가 뭘 달아놓죠? 가공 지선을 설치해 놓죠. 얘도 뇌로부터 가공 전선을 보호하려고 설치해 놓은 놈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뇌가 가공 지선이나 또는 철탑 정부에 이렇게 쳤다 그러면 그 뇌 전류가 어디로 빠지죠? 대지로 이제 빠질 겁니다. 대지로 빠져야 되는데 대지의 접지 저항 값이 크다면 뇌 전류가 대지로 방전 못하고 다시 거꾸로 전선으로 가공전선으로 이렇게 뇌가 파급될 겁니다. 그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R값을 작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뇌 전류가 대지로 방전하고 걔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여기에다가 뭘 설치해 주면 되죠? 이 대지의 저항률을 작게 해주려면 접지를 계속해서 해주면 되겠죠? 접지를 해주는데 전선을 끌고 가는 전선을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매설지선이라고 합니다. 매설지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뇌가 방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호각이라고 있는데 우리 철탑 암에 전선이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애자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 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뒤로 달아놓은 게 뭐죠? 소호각, 소호환이죠. 뇌가 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는 가공전선에 뇌가 쳤습니다. 전선에 뇌가 치면 그 뇌 이상한 전압이 이렇게 와서 애자련을 파괴해버릴 텐데 이상한 전압에 의해서 걔를 보호하려고 애자련에 소호각, 소호환, 아킹혼을 설치해서 애자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뇌에 대해서 방지하는 게 가공지선, 그 다음에 매설지선, 그 다음에 소호각이 되겠죠. 4번에 나와 있는 댐퍼는 뭐죠? 댐퍼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전선이 흔들리고 있을 때 전선의 중량하고 그 다음에 주위의 어떤 환경하고와 공진이 딱 맞아버리면 전선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 계속해서 흔들다 보면 전선 접촉점에서 단선이 일어나 버리겠죠. 전선이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전선에다가 어떤 줄을 하나 달아놓는데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댐퍼라고 합니다. 댐퍼. 송전 철탑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 철탑 주변에 전선에 이렇게 마이크처럼 개벽다귀 마냥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댐퍼다. 댐퍼는 전선의 진동 방지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22번 가시면 선로의 임피던스가 제트인 단거리 송전 선로가 있다. 4단자 정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4단자 정수. 4단자 정수가 뭐냐? 4단자 정수. 선로가 이렇게 있답니다. 임피던스가 있고 선로가 있는데 선로가 뭐예요? 이거 결국 철탑이 있다면 그 철탑에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전선이 갖고 있는 임피던스 값, 걔를 우리가 직렬 임피던스 Z라고 하죠.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애자를 통해서 대지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임피던스 값을 알고 있다면 그때 4단 정수를 구해보랍니다. 4단자 정수 중에서 Z는 뭐냐요? 이걸 구해보랍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전단이다. 여기가 수전단. 우리 수용가에 예를 들어서 전압을 100V에다가 전류는 아마 10A를 쓰고 싶답니다. 송전단에서 우리 발전기에서 수용가가 100V 받고 10A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얘를 송전 전압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송전 전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들을 그냥 100V에 10A를 만들어서 보내버리면 그대로 들어가면 좋은데 전선의 어떤 임피던스 성분 때문에 또는
전선과 병렬로 어드미턴스 성분 때문에 뭐예요? 그 값이 다 도착하지 않겠죠? 그러면 전선이 갖고 있는 어떤 성분 뭐 예를 들어서 임선 성분, 어드미턴스 성분, 그 다음에 전압비, 전류비 이런 것들을 구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ES와 IS를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전력반전식이라고 하는데 전력반전식은 아마도 공부하셨을 겁니다. A의 ER 플러스 B의 IR이다.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이라고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얘도 찬값, 얘도 찬값, 얘도 찬값, 얘도 찬값이잖아. 왜? 내가 이걸 받고 싶으니까. 선로에 뭐만 알면 A, B, C, D만 안다면 뭐를 구할 수 있다? ES, IS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A, B, C, D가 그럼 뭐냐? 선로가 갖고 있는 A라는 놈은 뭐냐? A라는 놈은 선로가 갖고 있는 전압의 B입니다. 전압의 B.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뭐냐? 임피던스 B입니다. 임피던스. C라는 놈은 그럼 뭐냐? 어드미턴스 B입니다. 어드미턴스 B. 그 다음에 D라는 놈은 전류비가 됩니다. 전류비. 여기서 비정수는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걔는 임피던스 성분이 되겠죠. 임피던스 성분이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A, B, C, D 중에서 얘만 있답니다. 얘만 있는데 여기 A, B, C, D를 한번 구해보라는데 자, A, B, C, D를 한번 구해보자. 얘를 그냥 구할 수 없으니까 등가회로를 한번 그려보자. 등가회로. 대지와 평행하게 전선이 가설되어 있고 여기에 성분이 Z 성분이랍니다. 이거만 고려하겠다는 거야. 선로의 임피던스만 고려하는데 그 임피던스 중에서도 ER, IR은 내가 알고 있고 왜? 내가 원하는 값이 있으니까 알고 있고 이렇게 요것만 있다면 송년단에서의 전압은 얘 전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4단 정수 ABCD만 구할 수 있다면 전력 반전식에서 구할 수 있다며요. 그러면 A를 한번 구해보자. 그 다음에 B를 구해보자. C를 구해보자. D를 구해보자. 얘를 어떻게 풀이해야 된다?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 방정식을 세우는데 A라는 놈은 전압비라 그랬는데 D라는 놈은 전류비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전압전류가 인가돼야 됩니다. 그죠? 인가돼야지만 구할 수 있고 비정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비정수는 얘를 비정수를 구해보면 얘 뭐야? 어드미턴스도 아무도 없고 비정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얘는 B 그냥 Z 성분 이렇게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성분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고려하지 않는다. 0으로 두기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A, B, C, D가 어떻게 되는데 물어본 거야. A는 뭐예요? 1. 그 다음에 B는 Z, C는 0, D는 1로다. 이렇게 표현한다. 전압전류는 1로다 인가되어 있는 거고 임피던스는 Z, 어드미턴스는 무시. 그래서 0으로 놓겠다. 이것을 구해봐라. 그거죠. 그래서 답이 3번에 있죠. 3번에. A, B, C들 다 알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ES를 구할 때 A가 1, D가 1, B가 Z 성분 넣어주고 어드미턴스는 0으로 놓고 그냥 ES, IS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전압전류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23번. 저압 뱅킹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저압 뱅킹 방식. 우리 뱅킹 방식, 저압 뱅킹 방식이 뭐냐면 배전선로 방식 중에서 방사상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망상 방식이 있고 저압 뱅킹 방식이 있고 네트워크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압 뱅킹 방식은 뭐냐? 이렇게 전원단이 있으면 전원단에서 전원선을 끌고 와서 부하가 있다면 부하에 전원 주고 부하에 전원 주고 부하에 전원을 주는데 그 전원단 앞에다가 TR을 설치하고 TR을 설치해서 결국 뭐예요? 고압이 들어와서 1차 측에서 2차 측의 저압으로 변성해서 주는 거죠. 부하에다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근데 그냥 주면 예를 들어서 5kW를 쓴다. 그러면 얘는 5kV짜리 변압기가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부하가 5kW를 더 달랍니다. 그러면 변압기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변압기를 교체하지 말고 얘들을 병렬을 묶어놓자. 그러면 얘가 5kW 쓰고 있었다가 5kW 더 달라 그러면 내가 여유분 있다 같이 공급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게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뱅킹 방식입니다. 자, 뱅킹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전압 동요가 적다. 부하를 많이 쓰든 어찌됐든 많이 써버리면 전압 강화가 생길 텐데 그 전압 강화를 다른 변압기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전압 변동이 적고 두 번째 캐스케이딩 현상에 의해 고장 확대가 추가된다. 캐스케이딩이 뭐냐? 캐스케이딩 A 부하, B 부하, C 부하가 있다. C 부하에서 예를 들어서 부하를 쓰다가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고장이 발생하면 2차 측을 전부 다 병렬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고장 전류가
고장전류가 다른 부하, 다른 변압기에 영향을 줘서 고장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번에 캐스케이딩 현상에 의해 고장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고장이 어떻게 됐죠? 확대가 되죠, 확대. 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걸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24번으로 갈까요? 24번. 송전선로의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안정도. 다른 회차 문제풀이를 보셔도 알겠지만 안정도는 10년 동안 30번 시험을 본다. 29번, 28번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해두셔야 된다. 안정도 중에서도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잘. 안정도의 종류 물어볼 때 있죠. 정태 안정도란, 과도 안정도란, 동태 안정도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나오면 풀어드리기로 하고 안정도는 향상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향상대책. 향상대책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향상대책. 안정도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안정도. 발전기가 있습니다. 부하가 4개가 있다 그럴까? 25. 왜? 발전기에서 100메가와트를 만들어준대야. 그러면 부하가 25메가와트씩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나눠서 쓰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고장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100을 출력을 내보내고 있는데 75만 쓰니까 얘가 발전기가 핑 가속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뭐하고 똑같아? 우리 선풍기하고 똑같습니다. 선풍기에다 날개 이따만한 걸 달아서 운전을 시켜주고 있는데 갑자기 날개가 없어졌다고 해봐. 그럼 날개가 없어지면 얘가 부하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전동기가 속도가 빨라지겠죠? 가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전동기가 돌 때 부하가 없어졌다고 해서 얘가 그냥 막 돌다가 갑자기 타버리거나 이러진 않지. 자기의 관성이 있단 말이야. 내 힘.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평형을 유지하면서 안정하게 운전되는 정도를 우리가 안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태 안정도는 부하가 서서히 증가할 때, 과도 안정도는 부하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를 우리가 정태, 과도 안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도를 향상시켜줘야 된다. 이런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런 능력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안정도 한계식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안정도 한계식은 X분의 2 송전단전압, 2R 수전단전압, 사인 델타 전압 상차각을 곱해주면 안정도가 향상되는데 이 식인데 그 안정도 향상식에서 얘가 커지려면 X값이 작아져야 된다. X값이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 뭐예요? 얘가 리액턴스가 작은 기기들로 뭘 해라?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안정도 향상 대체하려면 X값을 적게 해라. 리액턴스가 적은 기기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전압이 평형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기가 100메가와트 중에서 25가 탈락을 해버리면 이거에 맞는 저항을 여기다가 투입시켜주면 되잖아요. 부하를 소비하는 것처럼 겉보기 전력을 넣어주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전력을 넣어주면 되니까 전력을 안정시키면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고장이 발생을 하면 뭐 지락 고장이 됐든 단락 고장이 됐든 어떤 고장이 발생했으면 신속하게 차단해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리액턴스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압이 안정돼야 되고 전력이 평형돼야 되고 신속하게 차단하면 뭐가 안정도가 향상되는 대책이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오셔서 1번부터 보시면 병행 다해선이나 복도체 방식을 채용한다. 그러면 X값, 임피던스 값이 적어질 것이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R값이 있다면 얘가 R이었습니다. 그 R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R을 두 개로 쪼갰답니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대요. 그러면 이제 R이 어떻게 되지? R이라면 2분의 R로 그 R값이 작아지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단도체 하나 쓰던 것을 두 도체로 쓰니까 얘가 뭐야? 복도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복도체로 되면 임피던스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복도체를 사용하면 임피던스가 작아질 것이다. 그 다음 계통의 리액턴스를 증가시켜라. 계통의 리액턴스를 증가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5번으로 가시죠. 25번은 니크로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25번.
니크로저가 뭔지 좀 보자. 니크로저. 배전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전선로. 그래서 배전선로에서 우리가 부하를 이렇게 따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배전선로도 고장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장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고장을 보호하려면 변전소로부터 나온 모선을 통해서 나온 이 전선을 보호하려면 니크로저라는 걸 설치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다가 섹셔널 라이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전선이 있으면 여기가 수용과 다르면 그 앞에 전주에다가 뭘 설치해 줘야 돼? 전주가 있고 변압기 있다. 변압기 1차 측에 뭐 달아줘요? COS 단다 그랬잖아. COS. 이거 COS. 이렇게 보호해서 2차 측에도 전압 따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전선 따가지고 수용과에다 전원 주는 거죠. 이렇게 전원을 주는데 부하에서 고장나는 것은 여기 COS가 보호를 하면 되겠지만 니크로저나 섹셔널라이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섹셔널라이저하고 COS 사이에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폴트가 발생을 했어요. 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고장 전류가 어디로? 전원단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전원단으로 흐릅니다. 자, 그러면 그 고장 전류가 생겼으니 섹셔널라이저가 고장이 발생했네 그러고 지가 스위치를 오프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뭐예요? 스위치를 오프되면 전원이 여기 끊겨버리니까 고장이 제거됐겠죠. 근데 제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오프했다가 바로 또 재투입을 합니다. 근데도 고장이 발생되고 있어. 그럼 다시 또 오프. 그 다음에 다시 또 투입. 고장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네. 그러면 여봐라, 이거 끊어야 되겠는데, 이거 차단시켜야 되겠는데, 고장이 영구적인데, 영구다 그러면 얘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차단시키려고 봤더니 나는 능력이 안 돼. 얘를 차단시킬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얘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나는 능력이 안 돼서 이 전류를 차단하고 싶은데 차단은 못해. 내가 이거를 선로를 온오프 해봤어. 온오프 투입도 해보고 개방도 해봤는데 고장이 지속되고 있으니 네가 좀 차단 좀 시켜줘라 라고 신호를 줍니다. 얘한테. 그러면 니크로저가 알았어, 나는 차단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차단기니까 이 선로를 다 끊어버릴게.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니크로저가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섹셔널라이저는 뭐하는 기능만 갖고 있다? 개방과 투입을 해보는 기능만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25번 보시면 니크로저에 대한 설명으로 가져오는 것은 그랬는데 4번에 보시면 배전선로의 고장 구간을 고속 차단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재송전하는 조작을 자동적으로 시행하는 재패로 차단 장치를 장비한 밑줄 치고 자동 차단기이다. 나는 차단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26번.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게 생겨 먹었고 화력 발전소는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증기 발전소인가요? 화력 발전소. 어차피 원자력 발전소가 됐든 원자력이 됐든 화력이 됐든 둘 다 물을 끓여서 어떻게 하는 거야? 물을 데펴서 증기를 만듭니다. 증기를 만듭니다. 증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증기를 터빈에 보내주는 거죠. 얘도 터빈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터빈 축에 뭐가 달려있어? 발전기가 달려있어요. 제너레이터가. 발전기가 이렇게 달려있을 겁니다. 증기의 어떤 속도를 증가시켜서 증기의 속도, 뭐 온도차를 주든 압력의 차를 주든 증기의 온도차, 뭐 예를 들어서 538도로 만들었다. 이건 530도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화력발전소에서는 약 580도까지 증기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터빈 2차 측에는 온도를 몇 도로 하냐면 약 4도씨로 낮춰줘. 그러면 온도차에 의해서 증기가 쭉 빠져버리겠죠. 그러면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 축과 연결되어 있는 회전자를 동작시키고 회전자가 돌면서 자속을 끊고 이렇게 전압을 발생시키는 건데 이것도 똑같다 이거죠. 온도는 물론 35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그렇습니다. 터빈을 어차피 돌려서 뭐 하는 거야? 발전기를 동작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화력발전소라는 건 뭐죠? 석유나 석탄 뭐 등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에 화덕에 놓고 태워서 물을 데펴주는 거고 원자력은 뭐예요? 원자력은 우라늄 235죠. 235. 우라늄 235를 뭐와 충돌시켜? 중성자를 충돌시켜서 중성자와 충돌되고 나면 우라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됩니다. 여기 2개 내지 2.5개 2개 내지 N이 2개 내지 2.5개로 분리가 되면서 분열을 하는 거야. 핵이 분열한다는 얘기는 핵이 분열하면서 뭐야?
열을 발생시킵니다. 열을 발생시키는데 그 열을 발생에 의해서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핵이 분열되는 것을 이용해서 물을 증기로 데펴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특징이 이 분열되면서 핵 분열하면서 뭐가 같이 띄워지지? 물에 뭐가 들어가요? 방사능이 들어가잖아. 방사능이 들어간 것이 증기를 통해서 어떤 터빈으로 어떤 관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 나가는데 터빈을 아무리 밀폐를 잘해도, 발전기를 아무리 밀폐를 잘해도 뭐가 있어요? 축이 있는 데는 당연히 밀폐를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방사능이 밖으로 누출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얘는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열을 교환하는 열교환기를 설치합니다. 열교환기를 설치할 뿐이지 얘하고 틀린 게 아무것도 없다. 얘는 물을 데펴서 그냥 증기를 바로 터빈에 보내는 거고, 얘는 물을 데펴서 증기를 열교환기를 통해서 터빈에 보내주는 것이다. 이 기능밖에 없습니다. 틀린 게. 자, 그러면 송전선로의 어딨어?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했는데 2번에 보시면 원자력 발전 1번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의 보일러 대신 원자로와 열 교환기가 사용된다라고 됐고요. 1번은 맞고요. 2번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비는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싸다?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비는 대단히 비쌉니다. 3, 4배쯤 돼요. 화력 발전소에 3에서 4배는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훨씬 더 비싸다. 근데 왜 원자력 발전소를 자꾸 짓느냐? 이 비싼 걸 왜 짓느냐? 얘 원자력은 우라늄을 뗀다 그랬습니다. 우라늄 1g이 얘 석유로 따지면 9드럼. 그 다음에 석탄을 따지면 9톤에 달하는 양과 발열량이 똑같습니다. 당연히 누굴 떼야 되는 거야? 원자력을 떼면, 원자력으로 하면 얘는 연료비가 당연히 적게 들어가죠. 연료비가 대단히 저렴합니다. 한 번 연료를 충전해 놓으면 1년 6개월 동안은 계속 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다. 땅덩이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런데 화력발전소를 자꾸 지어서 석탄도 수입하고 석유도 수입해서 뗄 수는 없다. 그래서 원자력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대하고 있죠? 네, 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비는 화력 발전소에 비해 싸다. 네, 건설비만큼은 원자력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으로 갈까요? 송전선로에서 역섬락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역섬락.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에 암이 있고요. 여기에 애자가 있고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상용주파 60Hz가 잘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내가 치는데, 역섬락은 뭐냐면 내가 직접 전선에 쳤느냐, 내가 철탑 정부에 쳤느냐에 따라서 섬락의 위치가 바뀝니다. 자, 내가 직접 전선에 쳤다 그러면 얘는 역섬락이 아니라 섬락을 일으킨 겁니다. 섬락. 왜? 이상한 전압이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자, 섬락이고요. 역섬락은 뭐냐? 철탑의 정상부에 이렇게 내가 쳤는데 얘가 대지로다 어떤 전류가 이렇게 대지에 접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빠질 겁니다. 빠져야 되는데 대지의 저항값이 대단히 크다면 전류가 저항과 반비례하니까 대지로 빠지지 못하고 전선으로 다시 이렇게 와서 전선에 이상한 전압을 전파시키는 것을 얘를 뭐라고 한다고? 얘를 역섬락이라고 합니다. 역섬락을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R값을 작게 해주면 되죠. R값을 작게 해주면 된다. 몇 번의 답이 있어요? 4번에 답이 있네요. 4번에 답이 있습니다. R값을 적게 해주면 역섬락이 방지된다. R값을 작게 해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접지를 잘하면 되겠죠. 접지를 잘하는 것은 우리 가공철탑에서는 뭐다? 매설지선을 설치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28번으로 가시죠. 28번. 우리나라에 특과 배선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뭐예요? 3상 4선식 다중접지 방식. 전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마도 뭐가 있냐? 이렇게 완금이 걸려 있을 거예요. 완금이 걸려 있고 전선이 이렇게 세 가닥, 이렇게 세 가닥이 완금에 계속해서 이렇게 걸려 있을 겁니다. 얘가 뭐예요? R상, S상, T상인
삼상전력에 가운데쯤 보시면 이렇게 전선이 한 가닥 쭉 연결된 게 있습니다. 삼상 뉴트럴 중성선 삼상 4선식 삼상 하나 둘 셋 가닥수는 하나 둘 셋 넷 가닥이 가는 삼상 4선식 다중접지 방식이 229 22900 볼트 배전 전압으로 책정돼서 삼상 4선식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시죠. 29번 같은 문제는 뭐 반드시 맞춰줘야 되겠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전선의 높이가 같은 전선의 이도를 구하는 식을 구하시오. 단 이도는 D고 수평장력은 T, 전선의 무게는 W, 메다당이랍니다. 킬로그램, 경과는 S메다이다. 그랬어요. 자, 29번인가요? 29번은 전주가 이렇게 있답니다. 전주가. 대지와 수평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답니다. 자, 요거의 경관을 S라고 했고, 전주 간의 경관을 S. 전선을 가선합니다. 전선을 가선해 놨더니 전선이 이렇게 축 처졌어. 축 처진 정도, 얘를 뭐라고 한다고? 2도라고 합니다. 2도 D는, 저 D를 구해봐라. 2도를 D라고 한다면 D, 2도 D를 구해봐라. 그러면 D는 공식 다 배우셨을 거예요. 8T분의 W, S의 자승이다. 얘는 뭐냐? 수평장력이다. 수평장력. 전선이 처진 만큼 장력이 걸릴 겁니다. 전선이 처진 만큼 장력이 걸린다. 장력이 한 군데서만 걸리면 전주가 쓰러지겠죠, 안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뭐 설치하면 돼? 지선 설치해서 전주가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무슨 장력하고 똑같이 되면 돼? 이쪽으로 가해지는 장력, 이쪽으로 가해지는 장력이 같으면 되는 거죠. 자, 8T분의 W, S의 자승이다. 그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번으로 가죠. 30번은 배전선로의 역률 개선에 따른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역률을 개선했답니다. 배전선로가 있는데 역률을 개선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자. 자, 이렇게 역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에 어떤 변압기 용량이 있습니다. 그거에 코사인 세타 1이 있는데 이때 코사인 세타 1에서 피상전력을 코사인 세타 1을 곱하면 걔 P1이라고 할게요. 유효전력은 어떻게 되죠? KVA의 코사인 세타 1을 곱하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유효전력이 됩니다. 유효전력이 돼요. 킬로볼트 암페어. 결국 얘가 뭐야? 볼트 암페어죠. 얘는 그냥 단위일 뿐이고 볼트 암페어라는 게 뭐야? 결국은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VI 코사인 세타가 됐을 겁니다. 걔가 유효전력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의 무효 성분이 무효분을 구해봤더니 무효분은 P의 탄젠스 세타로 구하면 되죠. P1의 탄젠스 세타였답니다. 자, 이렇게 구했는데 잘 쓰고 있었어. 자꾸 역률이 떨어지네. 역률이 떨어져서 역률을 계산하려고 이렇게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률을 계산했습니다. 콘덴서를 설치했다. 이렇게 역률을 계산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 계산했을 때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으랍니다. 첫 번째 이런 효과가 있답니다. 어떻게? 전원 측 설비의 이용률이 향상됐다. 이용률. 자, 무슨 소리냐? 부하를, 자, 보세요. 이렇게 역률을 계산하면 이게 KVA는 요 길이나 변압기 용량은 변하지 않죠? 요만큼 뭐 더 걸 수 있지? 계산한 만큼 뭘 더 걸 수 있는 거야? 부하를 더 걸 수 있다. 아,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증가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유가 증가했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선로 절연에 요하는 비용이 절감됐다. 비용 절감은 되지 않습니다. 절연비는 절감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전압 강화가 감소됐다. 전압 강화식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다. 여기서 I라는 놈은 뭐예요? 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더라. 역률을 개선했다. 전압 강화가 저감되더라. 다음에 네 번째. 선로에 전력 손실이 경감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PL은 전력 손실은 I자승 R이다. 또는 뭐 3상이다라면 3I자승 R이다. 그러면 3에다가 루트 3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R이다. 자승이다. 루트 3 지워주면 자승 치니까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자승의 R이다. 역률을 개선해주면 전력 손실과는 반비례하니 전력 손실이 저감되더라. 경감되더라. 다 맞는데 2번만 아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31번으로 보시죠. 발전기의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란, 자, 정태, 안정, 극한 전력, 그 다음에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정태, 안정도라는 말도 나올 거예요. 정태, 안정도. 안정도 중에서도 정태, 안정도는 뭐냐? 그러면 부하가 서서히 증감되더라도, 증가하거나 감소되더라도 계통이 안정하게 운전되는 정도를 정태 안정도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발전기가 있어요.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하들이 서서히, 만약에 급격하게 없어졌다, 큰 게, 그러면 얘가 과속을 하면서 탈주할 수도 있는데, 정태 안정도라는 건 뭐냐면, 요 중에서 부하가 이만했던 게 요만한 거로 줄었어. 그러면 서서히 증감하더라도 발전기하고 부하단하고, 그러니까 계통이 어떻게 되는 거? 안정하게 운전되는 정도를 정태 안정도라고 합니다. 그때의 극한 전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태 안전, 극한 전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에 보시면 1번 부하가 서서히 증가할 때의 극한 전력을 정태 안전, 극한 전력이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답이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2번으로 가죠. 32번은 별표 해놓고 좀 보세요. 32번. 수력에서 나오면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2번은 별표를 좀 해놓으시고, 그래서 뭘 구하라 했냐면 연간 발전 전력량을 구하라 했는데, 자 볼까요? 이만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만한 저수지가 있고 터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자, 발전기에서 출력되는 출력 발전 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기가 갖고 있는 유량에다가, 저수지가 크기가 갖고 있는 유량에다가 유효 낙차 얼마큼 떨어뜨려서, 뭐 터빈이 저 아래 있다면 더 출력이 더 많이 나가겠죠? H 높이에다가 얘들의 효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리타 T 터빈의 효율, 리타 G의 효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똑같죠? 사람이 갖고 있는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이 우리 무게는 아니죠? 중력이 당겨주니까 우리의 무게가 측정되는 거죠? 중력 가속도가 있단 말이야. 그게 9.8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우주에 가면 질량은 있지만 중력이 안 가해지니까 사람이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아. 중력 가속도 9.8을 곱해줘야지만 발전 출력이 나가는 겁니다. 물을 당겨야 될 거 아니야, 밑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9.8 QH 리타 T 리타지를 우리가 킬로와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출력이 구해지는데, 뭐를 구하라 했어? 우리가 발전 전력량을 구하라 그랬잖아. 발전 전력량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PG 발전 전력에다가 뭘 곱해주면, T를 곱해주면 킬로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해줘야, 아워죠? 아워를 곱해줘야 뭐가 나오는 거야? 결국 얘가 몇 킬로와트 아워의 전력 양이 나온다는 거죠. 양. 전력에다 시간을 곱해줘야 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요식에다 넣고 구하면 되는데, T를 곱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모르는 변수들이 많아요. 자, Q도 모르고 있고 H는 알려줬지만 Q를 구해야 되네. Q가 어떻게 되냐? 단위를 한번 보시면 단위가 안 나와 있네요. 그죠? Q의 단위는 뭐냐면, Q의 단위는 세제곱미터파 세크입니다. 세제곱미터파 세크예요. 결국 뭐냐? 세제곱미터라는 것은 이거죠, 이거. 최적을 얘기하는 거지, 최적. 그게 뭐야? 가로 메다 곱하기 세로 메다 곱하기 높이 메다를 다 곱해야 몇 승이 된다는 거야? 10에 3승이 된다는 거죠. 그릇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그릇의 크기를 구해서 뭘로 나눠주면, 시간으로 나눠주면, 초 단위, 세이크 단위로 나눠주면 걔가 뭐라고요? 유량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량을 구하려면 먼저 뭘부터 해야 돼? 그릇의 크기, 최적을 구해야 돼. 최적 세제곱미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최적을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 문제에서 다시 보시면 유역의 면적, 가로 세로 곱한 게 면적, 이거 가로 세로 곱한 면적이 얼마라는 거예요? 80 킬로미터 자승이랍니다. 그럼 이걸 메다 자승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80에다가 10의 3승의 자승치 하니까 80 곱하기 얼마야? 10의 6승해야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80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겁니다. 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그릇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 보시죠, 높이. 연간 강수량이 1500ml라 그랬어. 1500ml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쌓여서 높이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높이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높이를 만들려면, 높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여기서 뭐 그냥 스몰 h라 그럴까요? 스몰 h는 1500ml라 했습니다, 미리. 근데 단위가 메다로 바꿔야 되니까, 메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1500에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해야 메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최적이 구해졌네. 최적은 어떻게 하면 돼? 단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걔가 최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은 연간 발전량을 구하라 그랬나요? 연간 발전 전력량이니까 연간 시간으로 초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Q가 구해질 것이다. 그러면 다시 자 PG로 돌아가서 PG는 9.8에다가 곱하기 Q가 어떻게 구해진다고요? Q가 연간 시간이라 그랬으니까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00초. 그렇죠? 1시간이 3600초 분의 요거 Q는 T분의 V 최적이니까 V 최적은 어떻게 한다고? 저거 단면적 80 곱하기 10에 6승 곱하기 1500 곱하기 10에 몇 승? 마이너스 3승 해주면 Q가 구해진 거고 곱하기 H 유연학차가 얼마나 했어요? 30m 곱하기 리타 T 리타 G가 종합효율로 나와서 0.82 이렇게 곱해줬고 여기에 다시 수력발전소의 그 강우량의 70%만 사용한답니다. 이거에 70%만 사용한답니다. 0.7만. 그러면 계산이 될 겁니다. 라고 돼 있어요. 걔가 얼마? 어이구, T도 곱해줘야 되네. 참, 전력 양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 구한 거에다가, PG 구한 거, 킬로와트에다가 얼마 곱해줘야 돼요? 시간을 곱해줘야 돼요. 시간. 연간 시간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365일 곱하기 24시간을 곱해줘야 얘가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3번 5.49 곱하기 10에 6승 킬로와트 아워가 계산된답니다. 잘했고요. 33번으로 갈까요? 자, 33번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33번이 우리가 수력학을 좀 공부하셔야 이걸 알 수 있는데 수력학에서 대지가 있다면 어떤 관로가 있습니다. 이 관로. 그 H점에 어떤 지점에 H점에 높이를 이렇게 H1이라고 했을 때 요 단면적 어떤 수로가 있으면 그 단면적을 우리 단면적 A는 어떻게 구하죠? 파이 R 자승으로 구하죠. 파이 R 자승. 동그란 통이니까 파이 R 자승으로 가면 파이에다가 R은 지름을 2분의 D 한 거죠. 그거에 자승하니 이거 얼마 나오죠? 4분의 파이 D 자승이 아마 나올 겁니다. 단면적에다가 이때 여기를 통과하는 유량을 구해보면 유량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A에다가 V입니다. 속도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Q는 어떻게 구해? Q는 단면적 4분의 파이 D 자승에 뭘 곱해줘야 돼? V를 곱해주면 유량이 구해집니다. 그 점에 유량이 구해질 것이다. 자, 그랬고요. 이렇게 다 구한 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딸리는 속도의 수두를 구해봐야 됩니다. 속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에너지. 그 낙차를 구해보면 H는 HV라고 할게요. 속도 수두는 걔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루트 EGH로 구해집니다. 속도 수두는 EGH로 구해진다. 결국 속도 V는 뭐로 구해진다? EGH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우리가 수력학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이 문제를 풀려면 뭐를 계산할 줄 아셔야 되냐? 우리가 요거 갖고 풀어도 되겠네. 요거 갖고. 속도, 수도 갖고 풀자. 우리가 속도 갖고 푸는데 이거 비례식을 썼죠. 왜냐면 낙차가 350일 때 회전수가 600rpm이다. 수차를 325로 할 때 낙차에 사용될 때의 회전수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원래 V1일 때의 속도가 어떻게 되죠? 높이가 유연학차가 어떻게 돼 있어? 루트 EGH에서 서로 비례식이니까 속도 V2로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그랬을 때 루트 EGH2는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본 거네. 그죠? V1일 때 루트 EGH1이었었다. 낙차가. V2로 낙차가 변하면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속도를 구해라 이거네. 그죠? 그러면
E는 어차피 같은 놈이니까 날려버리고 H1 값하고 H2가 틀려니까 얘를 다시 써보면 V1분의 V의 2는 이렇게 구할 수 있나? H1분의 H2의 2분의 1승이다. 루트 벗겨지면서 2분의 1승 나오죠? 그러면 V2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H1분의 H2의 2분의 1승의 V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가 H1이 얼마예요? 유연학차가 350. 그 다음에 그때의 속도가 얼마였어요? 그때의 속도가 600rpm. 그 다음에 얘를 낙차를 얼마로? 320으로 변형했을 때 2분의 1승이고 얘 V2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구하시오 이거네.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580rpm이 나온답니다. 상당히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 어렵습니다. 34번으로 갈까요? 가공선로의 코로나를 고려할 때 코로나가 뭐예요? 가공송전선로의 상용주파 전압 60Hz에 의한 전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이게 고전압이 되고 어떤 전압의 한계, 코로나 인계전압 범위를 벗어나면 코로나가 지직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반주기 주파수마다 계속 일어나겠죠. 이렇게 반주파수마다 일어나는데 얘를 우리가 코로나라고 합니다. 코로나인데 이 코로나는 어떨 때 일어나는 거냐면 DC전압을 가하는데 DC전압은 30kV 이상을 가하면 얘 공기로 다 절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가공전선이. 공기의 절연이 깨집니다. 몇 cm가 깨지냐? 1cm가 깨집니다. 다시요. DC전압을 가하면 공기의 절연이 파괴돼서 지직하는 코로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얼마나 깨진다고요? 공기의 절연이 1cm가 깨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텐데 얘를 교류 얼마를 가했을 때 코로나가 발생하느냐 물어봤으니까 AC 같은 경우는 얘를 루트 2에 대한 30kV를 나눠버리면 얘가 얼마죠? 21.1kV 파 cm당 21kV를 가하면 교류에서는 1cm에 뭐가? 절연이 파괴되고 DC 직류를 가하면 직류는 30kV를 가했을 때 1cm에 절연이 파괴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가 일어난다? 지직 코로나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전압을 높여주면 코로나가 일어나는 전압을 높여주면 좋겠다. 그죠? 그래야 코로나가 발생 안 할 거다. 이 전압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복도체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장 좋은 방법이 복도체를 사용하는 것이다. 답이 여기서는 3번이 되겠죠. 3번.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갑니다. 35번. 차단기 개폐에 의한 이상전압의 크기는 대부분 경우 송전선 대지전압의 최고 몇 배 정도인가 그랬는데 약 이것은 4배에서 5배쯤 됩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36번으로 가죠. 36번 보면 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은 0.008 마이크로페라 파 킬로미터, 길이가 100km, 전압이 37,000V이고 주파수가 61Hz일 때 한상에 흐르는 충전 전류 구하시오. 전선이 있습니다. 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C에 의해서 CS죠. 대지 정전 용량에 의해서 전하가 충전되면 전하가 이동할 거고 그 이동하는 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겁니다. 걔를 우리가 충전 전류라고 한다. 충전 전류는 오메가 C2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가 킬로미터당의 C값이 주었다면 전체 선로의 길이를 다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메가가 2파이F요. 그 다음에 C가 0.008 마이크로페럿이니까 암페어고라 그랬으니 10에 몇 승 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6승 해주면 된다. 곱하기 전압을 곱해야 되는데 전압. 얘가 무슨 전압이에요? 상전압이죠? 상전압인데 우리 문제에서는 무슨 전압이 주었어요? 아무 말이 없다면 성간전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문제에서 주어지는 전압 중에서 얘는 상전압 몇 볼트? 이런 말이 없다면 무조건 다 무슨 전압이다? 성간전압이다. 성간전압이 37,000V가 주어졌습니다. 37,000V 나누기 얼마 해야 돼? 루트 3으로 나눠야 걔가 상전압이 되는 거죠. 곱하기 전체 길이 얼마? 100km를 곱해야지만 몇 암페어가 나옵니다. 근데 루트 3으로 나눴더니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답이 얼마 나오냐면 원래는 6.44 암페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전압이 상전압으로 주어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계산하면 상전압으로 생각해서 루트 3을 없애고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온대요? 11.2 암페어가 나온답니다. 문제가 잘못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풀이를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걔가 아마도 상전압으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37번으로 갑니다. 성전선로의 단락부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단락이 됐다. 전선이 단락이 되면 여기에 단락전류가 그러죠. 단락전류는 큰 전류죠. 그죠? 이 단락전류를 검출해내는 계전기가 아닌 것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1번부터 보시면 과전류 계전기, 과전류 OCR 계전기. 단락이 되면 큰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OCR 계전기가 동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 단락 계전기, 전원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양측에 있는 선로에서 두 선이 단락됐다. 또는 세 선이 단락됐다. 그럼 여기에 단락전류가 흐를 텐데 그 단락전류의 크기는 OCR 계전기 갖고도 검측이 가능하지만 전원이 양쪽에 있다면 방향성, 이쪽에서 차단하는 게 빠를까 이쪽에서 차단하는 게 빠를까를 검출해내는 방향 단락 계전기가 또 설치가 돼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 계전기, 임피던스 계전기, 거리 계전기는 I분의 V죠. I분의 V입니다. 임피던스, 다시 이걸 다 했으면 IS라고 한다면 Z분의 2라고 쓸 수도 있겠어요. 임피던스의 크기가 변할 것이다. 여기가 고장이 발생하면 여기 CT에서 읽고 있는 거리가 여기에 임피던스 값이 변할 것이다. 그 변한 거에 의해서 단락전류를 검출해낼 수 있다. 그랬지만 4번에 보시면 과전압 계전기는 여기가 전압이 단락이 돼버리면 단락점의 전압은 얼마죠? 0V죠. 전선 여기다 전압계 되고 여기다 전압계 되면 여기다 전압 검출해보면 몇 볼트가 나오는 거야? 같은 전이잖아. 같은 전이. 등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압이 당연히 0V지. 단락돼 있으면 0V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과전압이 되지 않습니다. 38번. 동일 전력을 동일 성간전압, 동일 역률로 동일 거리에 보낼 때 사용하는 전선의 총 중량이 같다면 단상이선 시 삼상사선식의 전력 손실비를 구하시오. 물론 풀이를 참고해서 구하셔도 되겠습니다만 38번은 여러분들 표를 좀 외우시라고 말씀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어디 가나. 이거 다 구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표를 좀 외우십시오. 단상 이선을 기준으로 전선 중량비 또는 얘가 전력 손실비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손실비하고 같으니 얘들을 구해보면 단상 3선식은 단상 2선에 비해서 전선 중량이나 전력 손실이 얼마? 8분의 3이고 8분의 3으로 작고 전력 손실이 더 작다는 거죠. 단상 2선에 비해서. 3선의 경우에는 전선의 중량이라든가 전력 손실비가 4분의 3으로 줄어들고 만약에 3상 4선이다 그러면 단상 2선에 비해서 전선 중량이라든가 전력 손실비가 3분의 1로 줍니다. 이걸 좀 외우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이걸 다 풀어드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시험장에 가시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생각도 안 나고 39번. 차라리 이걸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정정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러 보호계전기가 동작할 때 동작 전류가 낮은 구간에서는 동작 전류의 증가에 따라 동작 시간이 짧아지고 그 이상이 되면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특성을 무엇이라 하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 전류 I가 흐릅니다. 계전기의 동작을 시키려고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시간을. 세이크죠, 세이크. 동작 시간으로 이렇게 가로와 세로축을 정해놓고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부하를 쓰고 있습니다. 부하를 쓰고 있을 때 여기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CT를 이용해서 CT의 2차 측에 OCR 계전기도 달아놓는데 이 OCR 계전기 내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순시 기능이 있고 한시 기능이 있어요. 한시 기능이 있어요. 어찌됐든 단락 전류가 생겼는지 과부하 걸렸는지를 지가 검출해서 읽어서 단락이 생겼다. 그러면 그 전류를 트리코일이라는 데다 보내고 트리코일에 얘를 여자시켜버리면 차단기에 있는 동판을 끌어당겨서 그 회로를 차단해버리는 게 뭐예요? 보호계전기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호계전기를 동작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뭐냐? 일정한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 순시 계전기가 있고요. 순시 계전기가 있고 일정한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어떤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야, 1초 후에 바로 동작시켜. 그래갖고 이 시간을 세팅해 놓는 계전기가 있습니다. 걔를 뭐라고 하냐? 정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다시요. 일정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 걔를 정한시라고 했고요. 얘는 뭐라 했어? 일정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즉시 동작하는 거 순시 계전기. 전류가 크면, 전류가 커지면 빨리 동작하고 시간은 빠르죠. 전류가 작으면 천천히 동작하는 계전기를 뭐라고 한다고?
반환식의 전기. 다시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가 작으면 느리게 동작하다가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를 반환시 정환식 계전기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일정 시간에 동작하는 두 번째 줄에 그 이상이면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특성을 무슨 특성이라고 하냐. 그래서 이거에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으로 다시 이렇게 되는 계전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반환시 정환식 계전기다. 그래서 답이 4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40번. 어떤 건물에 총 부하 설비 용량이 850kW, 수용률이 60%이면 변압기 용량은 최소 몇 kV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종합 용률은 0.7을 합니다. 변압기를 통해서 부하의 전원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부하 설비 용량이 설비 용량이라고 말씀드렸어. 부하 설비 용량이 우리 집에 10kW가 있어요. 10kW. 여기서는 얼마가 있다 그랬어? 850kW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겨울 부하도 있고 여름 부하도 있다 보니까 다 쓰는 게 아니라 60%만 쓴답니다. 60%만 쓴답니다. 그 전력만큼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릴 거야. 얼마로? 850 곱하기 0.6이니까 68에 48, 85, 65, 30이니까 510인가요? 510kW가 이렇게 걸릴 겁니다. 계산해 보시고 이거는 510kW가 걸리는데 변압기 이거는 부하 용량은 킬로와트로 표기하지만 변압기는 kVA로 계산된다. 그죠? kVA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kVA는 킬로와트를 역률 코사인 세타로 나눠야 kVA가 나오죠. 그러면 kVA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역률이 0.75로 주었으니까 역률로 킬로와트 510을 나눠주면 된다. 나눠주면 얼마가 나오냐? 680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680. kVA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kVA 변압기 용량은 단위가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kVA. 부하 용량은 단위가 뭐? 와트 또는 킬로와트다. 그랬을 때 킬로와트 이런 부하가 생겼는데 그 부하를 전원을 공급해 주려면 kVA로 구하려면 코사인 세타로 킬로와트를 나눠줘야 kVA가 계산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5년 1회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